때는 3년 전 겨울쯤 수원역 부근에서 겪었던 일이다. 지금은 더 이상 그곳에 살진 않지만 그 당시엔 내가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어. 회사 기숙사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면 수원역 맞은편에 있는 땡땡 속옷집 앞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그때 버스가 1시간에 한 대씩인가 30분에 한 대씩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었는데 막 버스를 눈앞에서 놓치고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날도 너무 춥고 해서 차라리 그냥 카페에서 시간이나 때울까 생각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난 처음에 그 사람을 보고 남자인 줄 알았다. 머리도 짧고 이목구비나 뭔가 전반적인 느낌이 되게 중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가슴을 보고 여자인 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오면서 말을 걸었다. 저기요. 네?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셨네요. 내가 그날은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사납게 보였는데도 선한 인상을 가졌다는 말에 좀 어리둥절했다. 도를 아세요? 뭐 그런 건가 싶었는데 일단은 잠잠고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요 근처 회사 다니는 거냐며 간단한 호구 조사를 한 뒤 인상이 좋아서 말 한 번 걸어봤다고 하고는 가버렸다. 그러면서 뭐 착하게 살아라였나? 아무튼 뭐라 블라블라 말하고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내가 뒤에서 그 사람이 가는 걸 지켜봤는데 걸어가는 와중에도 주위 사람들한테 말 걸고 그러는 거 보면서 뭐 나한테만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날 밤 이후 그 일은 완전히 새까맣게 지내고 있었는데 정확히 딱 한 달 뒤인 12월 달 그날도 평소와 같이 회사 버스를 타려고 땡땡 속옷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오셔서 말을 거셨다. 아이고 아가씨, 내가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러는데 장갑 좀 빌려주면 안 될까? 할머니를 보니 너무 얇은 옷에 얼굴에는 보자기를 두르시고 계셨고 얇은 치마에 양말도 없이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계셨다. 거기에다 몸에는 낡은 넝마 같은 것을 두르시고 계셨다. 새빨갛게 변해버린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보따리가 3개가 들려 있었고 커다란 등산용 배낭 가방까지 메고 계셨다.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내가 끼고 있던 장갑을 빌려드리고 내 목도리도 둘러드린 다음 어디까지 가시는지 여쭤보았다. 가까운 거리면 짐이라도 들어드리고 좀 먼 것 같으면 택시라도 태워드릴 생각으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우리 아들 찾으러 가. 아들 찾으러. 아들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좀 이상해 보이는 행동에 치매기가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실 우리 집 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셨고 도저히 남일 같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짐을 드시더니 그 땡땡 속옷 가게 옆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 버리셨다. 그곳엔 웬 골목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골목길 뒤편은 유흥가 같은 곳과 통해져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유흥가라도 뭐 한락촌 그런 곳은 아니고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이 즐기면서 놀 수 있는 캬바레나
나이트클럽 같은 게 있는, 아무튼 인적 드문 곳은 아니었다. 그런 곳으로 할머니가 가시길래 일단 나도 따라가면서 짐을 들었는데 짐이 생각보다 아주 많이 가벼웠다.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 2개를 들었는데 커다란 부피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가벼웠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솜덩어리나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서 걷는데 등도 좀 굽으셨고 연세도 많아 보이시는 거에 비해 걸음걸이는 엄청나게 빠르셨다. 게다가 하필 전날 밤에 쌓인 눈 때문에 바닥이 엄청나게 미끄러웠는데 그날은 워커힐을 신고 있어서 더 미끄러웠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바닥을 보며 할머니 뒤를 쫓아가는데 따라가다 보니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텅 빈 상가가 많았고 전체적으로 좀 을씨년스러워 보이고 인적도 뜸한 곳이었는데 난 그때 수원역 부근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그 당시엔 입사 5개월 차라 수원역 주변을 탐방할 기회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생전 처음 보는 골목길에 들어서니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할머니께서 설마 나한테 해코지를 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즘에야 인터넷에서 할머니 조심하라는 등 신종 납치법 이런 식으로 경고글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상세한 정보는 없었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난 정말 의심 없이 졸졸 따라갔다. 아무리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의 난 너무 순진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웬 가정집 같은 곳에 멈춰 서시더니 내 쪽을 쓱 돌아보셨다. 나는 여긴가 싶어 짐을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불쑥 내 옷을 붙잡으시더니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차를 대접해 주시라는 마음은 감사했는데 왠지 모를 꺼림직한 마음에 나는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막무가내로 내 팔을 붙잡고 가정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짙은 초록색 대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대청마루 같은 곳에 나를 앉혀두고 할머니께서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이미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 호의를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 자리에 앉아 주변을 쓱 한번 둘러봤는데 글쎄 건너편 방에 열려진 문틈 사이로 웬 나를 쳐다보는 사람의 눈이 보였다. 그 사람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방문을 닫았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고는 할머니께 저 그냥 가볼게요 하고 서둘러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막 뛰어오시면서 어딜 가냐고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셨는데 나한테 대접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느낌보다는 나를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로 나한테 달려오시는 걸 보고 기겁해서 빠른 걸음으로 대문 쪽으로 도망치다시피 갔는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수상해 보이는 2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2명 중 한 명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한 달 전 수원역에서 봤던 중성적이게 생긴 도르 아십니까의 여성이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뒤에는 비니 쓴 남자도 있었는데 나이는 한 40대 정도 돼 보였다. 둘이 들어오면서 그 여자가 나를 보며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냐면서 나를 뒤로 밀쳤다. 내 팔은 할머니한테 붙잡혔고
그제서야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머니 팔을 뿌리치면서 약속 있다고 얼른 가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할머니 힘이 얼마나 세신지 팔을 도무지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웃으면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 앉아 얘기하자고 말했고 분위기상 내가 이 사람들을 뚫고 나가긴 힘들어 보여. 상황 봐서 도망쳐야겠다 싶어 일단은 잠잠고 다시 마루 위에 앉았다.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고 내 맞은편에는 중성의 여자가 앉았다. 비닐을 쓴 남성은 내가 앉아있는 곳 대각선 쪽에서 발장을 끼고 서 있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치만 자기네는 해코지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 말을 하는데 나는 계속 건너편 방에 신경 쓰이고 있었다. 그쪽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는데 뭐 눈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거기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내 앞에 남자가 버티고 있었으니 그럴 수도 없었고 그런데 때마침 할머니가 쟁반에 커피를 타오셨다. 커피에 세 잔을 타와서 종이컵에 들은 건 날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찻잔에 들어있는 걸 주셨는데 누가 봐도 종이컵에 들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일단 종이컵을 받고 신발을 벗어 좀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여자도 날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갔고 서 있던 남자도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고 여자가 나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우주가 어떻고 천라만성이 어떻고 하는 딱 봐도 도쟁이들이나 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가 자꾸 얘기하는 중간중간마다 왜 커피 안 드세요? 맛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꼭 내가 마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똥줄 다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커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었다. 그냥 예의상 마시는 척만 하고 마시진 않았다. 그렇게 여자가 앞에서 자꾸 뭔가 말을 하는데 옆을 슬쩍 보니까 마루에 앉아있던 남자가 나에게 신경을 끄고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는 게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발을 들어 앞에 있는 여자 가슴을 아주 있는 힘껏 차버렸다. 여자가 악 하고 뒤로 넘어가자 책을 읽고 있던 남자가 날 쳐다봤는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에 맞춰 손에 들린 커피를 남자 눈 쪽에 휙 뿌리고 그대로 냅다 전력질주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고개를 돌리는 타이밍에 절묘하게 맞춰 커피를 뿌린 것 같다. 그렇게 전력질주한 뒤 대문을 딱 잡았는데 어느새 자물쇠와 빗장이 채워져 있었고 다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과 거리를 벌리려고 마당을 한 바퀴 쭉 달리다가 앞쪽 구석에 꽤나 큰 계집이 보여 그걸 밟고 올라가 담벼락을 기어 올라갔다. 담벼락을 탄 순간 내 바로 뒤에 남자가 쫓아온 거 보고 정말로 오줌 지리는 줄 알았다. 거기에 계집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담벼락을 타고 넘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위쪽을 돌아보자마자 그 남자도 담벼락을 타는 게 보여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그 남자 손가락을 무지성으로 수차례 내려 찍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손가락을 잡길래 돌을 그 남자 얼굴에 냅다 던져버리고 미친듯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가는 중간에 대문 열리는 소리도 들려서 여자도 쫓아오는가 보다 하고 쉬지 않고 계속 뛰었는데 하도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다 골목길 투성이어서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도저히 감을 못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 골목 사이사이로 뛰는데 난 평소에도 완전 저질 체력이었고 3년 동안 제대로 뛰어본 적도 없어서 토하기 직전이었다.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이러다가 금방 붙잡힐 것 같아서 코너를 돌자마자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 창문 바깥 상황을 살펴봤는데 남자는 주변을 뛰어다니고 여자는 내 건물 맞은편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런데 그 건물 문이 잠겨 있었는지 방향을 틀어 내가 있는 건물 쪽으로 걸어왔다. 진짜 뭐 됐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소리나지 않게 조심히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건 아까 도망쳤을 때 신발을 버리고 와서 스타킹만 신은 상태라 소리나지 않게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게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옥상 문을 열면 소리가 날 것 같고 밑에서는 올라오는 소리는 들리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영화에서처럼 옥상에서 다른 옥상으로 건너뛸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옆쪽을 보니까 자줏빛의 커다란 대야가 수십 개는 놓여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제일 구석에 있는 큰 거 하나 열어봤는데 때마침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옆에 있던 작은 흰 대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들고 있던 흰 대야를 머리 위에 썼다. 혹시라도 열어보면 안 들킬까 해서. 그렇게 안에 가만히 쭈그려 앉아있는데 하필 그 대야가 김치 담길 때 쓰던 거였는지 고무 냄새에 김치 쉰내까지 나서 완전 숨쉬기 힘든 데다 뚜껑까지 덮으니까 완전 깜깜하고 밖에서는 인기척이 나는 것 같고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다.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내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덜덜 떨고 있었는데 바깥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계단을 올라오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다가 옥상 문을 열었는지 엄청 요란한 소리가 한 번 났고 잠시 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갔나 싶어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있던 고무대야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정말 너무 시겁해서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얼어 있었는데 다행히 다시 뚜껑이 닫혔다. 머리 위에 바가지를 엎어놓은 상태라서 안쪽이 꽉 차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만약에 그 바가지 안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주변에 있는 대야의 모든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전부 확인한 건지 완전히 조용해졌는데 혹시나 그 여성이 내 주변에 서 있을까 도저히 나가지는 못하겠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야 나는 내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다는 걸 알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에 문자를 보냈다. 말로 하면 소리가 새어나가 들킬까봐 전화하는 건 상상도 못했다. 119에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살려주세요, 납치되었어요 라는 식으로 보냈다.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119에 문자로 신고해도 된다고 들었던 게 마침 떠올랐다. 문자를 보내고 잠시 후 답신으로 접수됐습니다 였나? 아무튼 그렇게 문자가 왔고 진짜 한동안은 추위와 두려움과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거의 체감상으로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출동해서 내가 있는 곳까지 도착한 지 2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한다.
아무튼 옥상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밖이 뭔가 소란스러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땡땡씨 땡땡씨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 비니 쓴 남자가 경찰인 척 내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무전기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말소리도 들려서 진짜 천천히 뚜껑을 열고 눈만 내밀었더니 경찰이랑 119 구급대원분들 옷이 보이는 것이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께서 다들 깜놀한 모습으로 날 쳐다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진짜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했고 구조대원 부축받고 구급차에 앉아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뛰던 당시엔 아픈 것도 몰랐는데 내 발은 진짜 완전 퉁퉁 부어 있었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주 뒤인가 경찰한테 그 사람들이 잡혔다는 걸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신도들한테 약을 먹이면서 중독시키고 그러면서 돈을 뺏는 그런 집단이라고. 심지어 약을 먹기 위해 자기 장기도 내주는 신도들도 있었고 브로커들한테 새로운 신도 소개시켜줘서 소개료도 받고 아무튼 그런 집단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았던 건 그 사람들이 한 달 전에 나한테 말 걸었을 때부터 나를 쭉 지켜봤었다고 한다. 내가 몇 시쯤에 버스를 타는지 그런 걸 일일이 체크하고서는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나를 유인했다고. 덕분에 나는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수원역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되었고 당연히 기숙사도 뛰쳐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몸 아프신 어르신들을 섣불리 도와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근무를 서는 도중 선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야, 너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냐?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의 깊은 밤 사수는 하염없이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에게 물었다. 아, 저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는 거라고.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정도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모른다고 죄송할 것까지 없지. 김민재 상병. 평소에는 엄청 까칠하고 뭐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고참이었지만 이렇게 둘이 있을 때에는 참 유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이게 아마 원래 성격인 것 같다. 사수는 서 있는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래쪽으로 보이는 흐린 불빛들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민가가 별로 없어 아래쪽으로 보이는 불빛들은 거의 가로등 아니면 탐조등이었다. 하긴 지금 이 시간에 민가에 불을 켜고 있진 않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대대 탄약고 앞이었다. 대부분 근무 서는 곳에 괴담이 전해 내려오듯 여기 탄약고 철조망 사이에 누가 있었다거나 탄약고 뒤쪽에 산속에서 새벽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더라는 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 MT에 가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재밌는 이야기는 없었다. 더구나 비가 이렇게 들이붓듯 쏟아지고 있는데 좌경계총 하고 있던 자세를 고치면서 사수를 한번 슬쩍 봤다. 총 내려놓고 있어.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아무도 안 올 거다.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 때 내 사수는 쪼그려 앉은 채 다시 긴 한숨을 내뱉었다. 내가 고딩 때 겪었던 일인데 직접 겪은 건 아니고 바로 옆에 있었거든.
사수는 마치 오래전 옛날에 본 영화를 다시 틀어보는 듯 잠깐 뜸을 들이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엄청 쏟아붓는 밤이었어. 그때 우리는 고3이었거든. 한참 자이든 타이든 공부에 매달려 있던 시기였지. 9시쯤 야자가 끝나고 친구 재민이랑 평소와 같이 편의점에서 참치 삼각김밥을 먹고 독서실로 가는 길이었어. 큰 길로 가다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 옆에는 주택가가 있고 그런 곳이었지. 밤에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 조용한 골목길 같았는데 둘이서 우산을 쓰고 독서실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갑자기 재민이가 컥 하는 소리를 내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서 재민이를 쳐다봤는데 재민이는 멍하게 입을 약간 벌리고 있었고 우산을 뒤로 약간 젖힌 채 위쪽에 한 지점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재민이의 시선을 따라가 봤는데 그 끝은 비오는 하늘이었어. 건물 높이로 한 3층쯤 되려나? 거긴 대부분이 주택가라 높은 건물이 없었는데도 그 정도 높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 계속 제자리에 서서 멍하게 뭔가를 보고 있길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재민이의 시선이 향한 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거든. 높은 건물이나 비행물체 같은 것도 없었고 젖혀진 우산 위로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해 보였어. 그래서 툭 치면서 야, 뭐해? 이러니까 재민이는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걸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섭게 뭐야? 하면서 같이 따라갔지. 성큼성큼 되게 빨리 걷더라고. 독서실에 다 와서는 입구 쪽에서 맨날 자고 있는 알바형 한번 보고 우리 자리로 갔어. 비가 와서 그런지 독서실에 사람은 거의 없었고 책상에 달린 스탠드 불빛 사이를 지나 내 자리에 앉았지. 가방에서 책 꺼내고 나서 재민이 자리로 간 뒤 같이 화장실 가서 한 대 빨자고 하려고 했는데 자리에 재민이가 없었어. 항상 독서실 오면 같이 화장실 가서 한 대 빨고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안 보였어. 내 자리 바로 앞줄이라 나가려면 내 자리에 있는 자리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새 어디 간 건지 안 보이더라고. 먼저 화장실 갔나 싶어 화장실도 가봤는데 거기에도 없었어. 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자식. 그냥 혼자 한 대 피고 자리로 돌아왔지. 돌아와서 다시 재민이 자리로 가봤는데 아니 거기서 그냥 처자고 있더라고. 프레임 사전 머리에 딱 올려놓고 오늘따라 좀 이상한데? 하면서 내 자리로 가서 공부했어. 한 2시간 지나서인가? 나도 이제 슬슬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돼서 재민이한테 집에 가자고 하려고 재민이한테 갔는데 그때까지도 처자고 있더라고. 그것도 아까랑 똑같은 자세로. 그래서 깨웠지. 집에 가자고. 근데 안 일어나더라. 이상해서 그 녀석 뒤통수를 세게 한 대 후려쳤는데 갑자기 급발진한 것 마냥 벌떡 일어났어. 엄청 놀랬지. 그런데 이놈이 눈이 완전히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눈으로 나를 휙 보더니 집에 간다고 허겁지겁 챙겨서 지 혼자 나가 버렸어. 나는 벙쪄가지고 오늘 저 새끼가 뭘 잘못 먹었나 하고 툴툴대며 집에 돌아갔지. 다음날 학교에서 재민이를 보니까 또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 아, 참고로 나랑 반은 달랐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놈인데 고1 때만 같은 반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반이었지. 그래서 만나러 가려면 쉬는 시간에 가야 되니 어제 뭔 지랄이었냐고 물어보러 갔는데 쉬는 시간 내내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 깨울까도 생각했는데
옆자리에 있던 애가 안 일어날걸? 그러더라. 그래서 결국 못 물어봤어. 야자 끝나고 독서실 가려고 가봤는데 혼자 먼저 집에 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뭔가 진짜 일이 생겼나 싶어서 삐삐를 쳤지. 뭐 그땐 삐삐 세상이었으니까. 호출해도 연락이 없어서 음성 남겼는데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 다음날에는 아예 학교도 안 나왔어. 한 이틀인가 학교에 안 나오고 다음날에 나오긴 했는데 얼굴이 엄청 상해 있었어.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그래서 너 어디 아프냐, 뭔 일 있었냐 물어봤는데 지금 뭐라 얘기할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다시 엎드려서 자버렸어. 나는 계속 이상하네, 왜 이러지 하는 생각만 했지. 그리고 며칠 뒤 기말고사를 치르고 방학이 찾아왔어. 나는 방학 동안 부모님이 숙식하면서 공부하는 학원에 보내는 바람에 방학인 것 같지도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 그리고 개학하고 오랜만에 재민이한테 갔어. 그런데 재민이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방학 전에 왜 학교 안 나왔냐고, 뭔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따 야자 끝나고 독서실에 갈 때 얘기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하고 야자까지 끝나고 만나서 편의점으로 갔어. 늘 그렇듯. 그런데 거기서 재민이가 겪었던 상황을 들었는데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날 독서실 가려고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봇대 꼭대기 쪽을 봤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전봇대 꼭대기를 보고 다니지는 않잖아.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고개 들어 전봇대 꼭대기를 올려봤는데 거기에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여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그 좁은 전봇대 꼭대기에 쪼그려 앉아서. 심장이 덜컥하는 느낌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입에는 식칼을 물고 눈은 시뻘개가지고 막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대. 얼굴은 하얘가지고 완전 전형적인 한국 귀신 모습이었대. 그런데 내가 뭐하냐고 탁 쳤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전봇대를 봤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요즘 피곤해서 헛걸봤나 싶었는데 왠지 그래도 좀 꺼림직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빨리 가자고 그랬대. 독서실에 도착해서 내가 담배 피러 가자 하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래. 그래서 내 자리로 먼저 가보려 했는데 엄청 졸음이 쏟아졌대. 완전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그래서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어느샌가 깬 거야. 기분이 좀 이상했대. 그래서 기분도 전환할 겸 한 대 빨러 가자고 하려고 내가 있는 자리로 와서 말을 걸었는데 그런데 내가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야.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러도 본 척도 안 했대.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자기 자신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너무 놀라서 이게 뭐지? 왜 내가 자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자기한테 오더래. 그러더니 자리를 통과해서 저쪽에서 자고 있는 나를, 정확히 말하면 자기 몸뚱이 같은 걸 막 깨우더래. 어느 순간 아찔하면서 깨어났대. 뭔가 너무 섬뜩하고 이상해서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서둘러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막 시달리기 시작했다 하더라고. 그 전봇대 위에 있었던 귀신한테 말이야. 밤에 자다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일어나면 그 전봇대 꼭대기에 있었던 귀신이 똑같이 소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로 하고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채로 입에 식칼을 물고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대. 그 상황에서 본인은 가위에 눌렸는지 꼼짝도 못하겠고 그 새빨간 눈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무섭고 힘들었대. 새벽이 되어 밖이 좀 밝아지자 그 귀신은 사라지고 몸도 가위에서 풀려났대. 뭐 첫날은 그랬다는데 그 다음날 밤에도 잠이 들자 그 귀신이 똑같이 나타나서 자기 목을 졸랐대. 역시나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었고 그 새빨간 눈과 입에 문 식칼 그리고 그 옆에 흘러내리는 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밤에 잠을 안 자려고 노력했대. 계속 음악 틀어놓고 커피도 한 3잔 마시고 잠을 자면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잘 수가 없었대. 컴퓨터는 거실에 있어서 못 쓰고 책상에 앉아 음악 틀어놓고 만화책 보다가 잠깐 주면 화들짝 깨고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가 새벽 3, 4시쯤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 그게 왼쪽 귀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귀로 서라운드처럼 들린대. 막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대. 너무 소름 끼쳐서 죽을까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그 소리가 들리면 너무 괴로워서 한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막 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침대에 잠깐 앉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대. 그럼 어김없이 그 귀신이 나타나서 다시 목을 조른다는 거야. 그렇게 밤을 하얗게 보낸 지 한 며칠 지나고 나서 학교가 방학을 했대. 그동안 집에 있던 성경책도 베개 밑에다 둬봤고 찬송가 불경 다 틀어봐도 소용이 없었대. 점점 밥도 잘 못 먹게 되고 하루가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게 흘러가다 보니 이제는 낮에 잠이 들어도 나타났다는 거야. 그 귀신이. 그런데 왜 집에다 말을 못했냐면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전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대. 안 그래도 교회 나가기 싫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안 나갔다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 알면 일요일은 물론 수요일도 월요일도 새벽에 같이 나가게 될까봐 안 그래도 잠 못 자는데 그렇게 밤낮을 시달렸대. 그런데 보통 자주 보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 볼 때마다 무력감에서 오는 그 공포는 당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 김상병은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고 어디선가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약간의 침묵을 깨고 나는 물었다. 그런데 김상병님, 방학 끝나고 와서는 괜찮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도 나타나냐고 물었어.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참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몰랐대. 시달린 지 한 보름 정도 됐을까? 역시 밤에 잠을 안 자려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 귀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더래. 신음소리 같은 게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귀에서 막 웃는 소리로 바뀌더래.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고요한 새벽에 내 귀를 빙글빙글 돌며 그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재민이는 계속 그 소리를 듣다가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름을 느꼈대. 자기 집이 주택만 아니었으면 아마도 뛰어내렸을 거라고 하더라고. 더 이상 이러고 살기 싫은데 더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여력이 더 이상 남지 않았고 죽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하다 보니 억울한 기분이 들더래.
지금까지 남 피해준 적 없이 최대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죽으려고 하나? 대학도 못 갔고 여자친구도 아직 한 명도 못 사귀어 봤는데 하면서 말이야. 계속 그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더니 그 전봇대가 떠올랐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 꼭대기에서 혹시 이 귀신이 지나가는 사람들 몰색하다가 좀 허약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딱 들러붙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생각이 든 순간 엄청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래. 또 마침 그날은 부모님께서 새벽기도 가셔서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 분노가 정점에 다다르는 순간 방 한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대. 야, 이 땡땡년아,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쳐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내가 네 족밥으로 보이냐? 튀어나와. 튀어나오라고. 완전 쌍욕을 하면서 방에 있던 물건을 다 집어 던졌대. 아마 이쯤에 있을 거다 하는 방향으로. 살아오면서 듣거나 했던 모든 욕을 한 30분에 걸쳐서 해댔대. 그것도 집이 떠나갈 정도로 온갖 물건을 다 집어 던져가면서 힘을 얼마나 쏟아 부었는지. 그러다 지쳐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대. 그러다 깨어나 보니까 대낮이었대. 얼마만인지도 모르게 푹 잠을 자고 깬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완전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대.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귀신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 귀신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고 했던 게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나는 아직도 앉아서 저 멀리 흐릿한 불빛을 보고 있는 김상병을 보고 말했다. 김상병은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며 나를 보고 말했다. 나도 그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쪽에 관련된 분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악령이라고 하더라고. 원래 웃는 귀신이 제일 까다롭고 무섭고 사람에게 해를 끼친대. 그런데 그 귀신을 쫓는 법이 굿하는 것도 있지만 귀신에 씌인 사람이 강하게 양의 기운을 내뿜으면서 상대하면 바로 도망치기도 한다더라.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서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양의 기운에 밀려나 버린대나 뭐래나. 그래서 귀신에 씌인 사람은 그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래. 그리고 나타날 때마다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쫓아버리는 데 제일 효과가 좋대. 음기를 이길 수 있는 건 양기뿐이니까. 어느덧 저 멀리서 쏟아지는 비 사이로 불빛이 일렁거린다. 다음 근무자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나를 보고 있던 김상병은 내 뒤쪽을 천천히 보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를 거야. 이거 너한텐 아니니까 알아둬. 아까부터 보이던 네 뒤에 있는 그 여자에게 하는 거야. 지방 4년제 대학 졸업 후 장례식장에서 일하며 겪었던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하기 전 저는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장례식장 소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말에 넘어가 병원 일을 그만두고 장례식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일하던 장례식장 사무실은 요양병원 지하에 위치해 있었는데 보통 장례식장 직원들은 상가가 없으면 밤에 불을 끄고 잡니다. 하지만 저희 쪽은 사장이 술집과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바람에 밤에 오거나 새벽 늦게 오는 일이 허다했고 어떤 때에는 아침이 되어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을 새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2인 1조로 24시간 막교대 근무였는데 사무실 전면이 밖에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인을 모시는 영안실도 내부 전부가 보이진 않았지만 정면 부분은 보였고, 빈소도 접객실도 모두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좌측 정면에는 병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2시 반쯤이 되면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기에 별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저와 다른 조에 무려 14살 때부터 장의사 일을 하고 계시는 남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하루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랑 애들이 내려 여기 주변 돌아다니는데 혹시 알고 있었어요? 네? 아니요, 본 적 없는데요?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해 가볍게 넘기고 있고 있었는데 하루는 근무 중 아무도 없는 아주 고요한 깜깜한 복도 쪽에서 착착거리는 슬리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시간대인데 깜짝 놀라서 뭔가 하고 복도 쪽을 쳐다봤죠. 할아버지랑 애들 왔나 보네. 혹시 발자국 소리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후레쉬를 들고 뛰쳐나가 복도를 비춰보았죠. 하지만 그곳에는 텅 빈 복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건가? 새벽이라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려는 순간 바닥에 물에 젖은 신발 자국이 여러 개가 찍혀 있는 것이 보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아니었고 신발 자국이 선명한 걸로 봐서는 찍힌 지 몇 분 안 돼 보였습니다. 게다가 신발 자국 크기가 제각기 다른 것이 꼭 어른과 아이들이 지나간 듯 보였죠. 어디서부터 신발 자국이 시작됐는지 따라가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시작되어 안치실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단 말이 진짜였던 건가? 그렇게 그날 새벽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신발 자국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음날 사장님께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일을 보고드려 CCTV를 돌려봤는데 그 시간대에 찍힌 CCTV를 보니 찍힌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새벽 2시 반쯤이 되면 그 착착거리는 발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고 처음에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게 엄청 무서웠는데 사실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옆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미동조차 없는 걸 보고 저 존재들이 해코지 같은 건 안 하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수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도 점차 그 소리에 적응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춘천에서 남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저희 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실족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 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 넘어지면 앞뒤나 옆으로 넘어지는데 그분은 머리에 앞뒤가 모두 깨져 있었고 거기다가 코와 이까지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의아했죠. 노숙 생활을 하셨는지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옷도 허름했고 냄새도 심하게 났습니다. 가족 중에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받아왔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가족들은 평범해 보였고 절대로 가난해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 보이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게
꼭 제 눈에는 마치 연기라도 하듯 어색해 보였고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인을 잠시 수습해서 지저분한 건 닦고 옷은 벗겨서 하대와 턱받이를 채우고 난 뒤 어깨, 손목, 허리, 허벅지, 발목을 묶어 고인을 안치시킨 뒤 유족들이 있는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슬피 울부짖던 가족들이 울음은커녕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정신없이 보험증서 등 이것저것 꼼꼼히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몹쓸 짓을 했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았지만 제 일도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의사의 사망 진단서까지 나왔으니 일단 이것저것 작성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죠. 사무실에서 유족과 상담하고 업무를 끝낸 뒤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인관을 준비 위해 안치실로 향했습니다. 한참 안치실에서 입관 물품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사체 냉동고 쪽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냉동고가 돌아가는 소리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신음소리같이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사무실로 뛰어갔고 같이 근무하던 사수한테 안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사수가 혹시 사람이 살아있는 거 아니냐며 저희 둘은 안치실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안치실에 있는 냉동고를 허겁지겁 열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 안을 본 저는 기겁했습니다. 분명 제가 좀 전에 손목이며 발이며 전부 묶어놨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전부 다 풀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전부 다 묶어놨었는데 진짜 살아있는 건가? 큰일 났다며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냐면서 확인했는데 확실히 살아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신 수습할 때 손가락 하나하나 다 펴서 가지런히 묶어두는데 그런데 그 시체는 마치 화난 사람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또 그 주먹은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손톱이 살에다 파묻힐 정도였죠. 과장님과 다시 시체를 수습하고 냉동고에 넣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끔 시신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움직인 건 처음 본다고 하셨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소름 끼쳐 별일 아닐 거라며 제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입관을 준비하는데 야! 누군가 화를 내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너무 무서워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사무실로 주량랑 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얼른 가서 소주 한 병이랑 오징어 한 마리 사오라고 하셨고 사다 드리자 저보고는 나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뭘 하시려는 건지 궁금해 CCTV로 과장님이 뭐를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과장님은 시신을 꺼내 드시고는 그 앞에 소주 한 잔과 오징어를 뜯어놓고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자 다시 고인을 안치시키고 유족에게로 향했습니다. 유족을 불러두고 과장님이 하셨던 말은 진짜 사고사가 맞습니까? 였고 그 말을 들은 유족분들은 흥분하며 계단에서 넘어진 게 맞다며 신경질적으로 답변했고 과장님은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 사고사가 맞는 겁니까? 그랬더니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왜 이런 걸 따지냐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화를 냈고 별 소득 없이 사무실로 돌아왔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아까 안치실에서 돌아가신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 돌아가신 아저씨가 사진은 멀쩡한데 정신 연령이 워낙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가족이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대로는 못 간다고 하는 것이었죠. 돌아가신 분 부모가 그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고 그 사람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실수로 이분이 무슨 사고를 쳤는데 그걸 보고 외삼촌이란 사람의 아들이 그분을 심하게 구타하여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애초에 화가 난다 해도 사람을 죽을 지경이 되도록 구타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신고를 했는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경찰들이 와서 사체 사진을 찍더니 사고사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부검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 들은 건 없지만 며칠 후 꿈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사람에 질려 장례식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정말 인류애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대학교를 한 학기 남겨두고 대학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이라고 신나서 원서내고 당장 고향으로 내려왔더니 병원은 몇 년째 적자인 상태였고 건물은 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원래는 기독교 병원이었던 걸 대학에서 인수해 내부만 약간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식 건물이었죠. 저는 총무팀 중에서 시설 관리 쪽 일을 담당했었는데 병원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뭐 그래봐야 장례식장, 3층짜리 병원 건물, 총무팀이 있는 별관이 다였지만 말이죠.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여름쯤이었습니다. 2층 간호사실에 볼 일이 있어 잠시 올라가게 되었죠. 올라가서 간호사 선생님들과 수다 좀 떨고 병실로 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이 보은 지점 병원이라 노인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대학 병원이긴 하지만 병상도 모자라고 의사가 부족해 종합은 아니고 준종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아무튼 2층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오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2층 화장실로 향하는데 화장실 앞쪽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지나쳐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다짜고짜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며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딱 막고 서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 줄은 몰랐지만 저는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다음엔 더 잘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며 얼버무렸죠. 그런 뒤 다시 화장실을 가려는데 할아버지께서 또 막아서시더니 막 뭐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두실 것 같지가 않아 사무실로 향하는데 쿵! 화장실 안쪽에서 쿵 하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진동마저 느껴지는 쿵 하는 소리에 뭔가 싶어 뛰어가 봤더니 2층 화장실 천장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해 보이는 광경을 바라보며 잠시 제자리에 멍하게 서 있다. 문득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 내려앉은 천장 잔해를 마구마구 뒤졌고 다행히 잔해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층 간호실에 전화로 사무실에 보고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때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오더니 화장실 바로 앞 병실로 가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나오시는데 방금 전 막 화를 내시던 할아버지셨습니다. 놀라서 장례식장 직원분께 물어보니
1시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진단서가 아직 안 나와서 대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몇 분 전에 저에게 욕설을 퍼부은 분인데 말이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몇십 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장례식장으로 가서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고 그 뒤로는 별일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겪은 기묘한 일이었습니다.